인천대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 저는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손정우 교수입니다. 또한 제가 저희 대학 교육대학원의 영재교육 전공 주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현장에서의 영재교육 연구입니다. 사실 연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현장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영재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연수에서 이런 내용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25분씩 이렇게 끊어서 3시간 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들께서 중간에 화면을 멈추시면 되니까 쭉 이어서 75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현장 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장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영재교육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동향, 그리고 현장 연구를 실제 한 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을 먼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 교육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영재교육 입장에서 보면 어떤 선천적 재능을 가진 아이에게 어떤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해서 그 속에서 그 학생이 자신의 재능을 꼽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이라면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영재에게 맞는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연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영재성을 꼭 피울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영재 학생들도 결과적으로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심리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이 몰입이라는 책에 나온 가장 유명한 도표인데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교육심리학과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데가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하일 칙센트 미하일이라고 몰입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창의성의 즐거움도 이분이 쓰신 책이고, 그래서 이분은 주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하신 분들의 면담을 통해서 너는 어릴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노벨상을 받거나 또는 예술 분야의 대가, 뭐 피카소도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심리 상태가 총 8단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이때 몰입과 통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엄청난 성과를 낸다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 학생들이 모두 다 몰입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심리를 잘 알고 그에 맞는 명확한 목표와 분명한 피드백, 그리고 본인의 역량에 맞는 과제를 줄 때 이것이 성장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무관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도 낮죠. 도전 과제도 모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역량은 낮은데 도전 과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고요. 또 역량은 키우지 않았지만 도전 과제가 높아지면 불안하게 됩니다. 이 불안 단계에서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만 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각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몰입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그런 일들에 대한 통제 능력이 생겨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된다라는 것이 이 8단계에 걸친 몰입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무관심 상태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영재 교육을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관심도 높고 불안도 하고 어떻게든 각성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각성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몰입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학생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특히 영재 학생들은 우리 흔히 지능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능 높은 것과 관련된 설명이 필요하겠죠. 지능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실제 지능은 대뇌 피질에 있는 이런 엽들이 관여를 하게 되겠죠. 사실 뭐 우리가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이거는 생리학적인 기능이고요. 지능이라는 것은 대뇌 피질, 겉껍질에 이렇게 주름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부분은 우리가 변형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형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편도체죠. 그래서 이게 뇌를 구분할 때 뭐 생물쌤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뭐 전두엽이다, 두정엽이다, 후두엽이다라고 구분하는 거랑 손해, 중뇌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주로 대뇌 피질, 겉껍질에 있는 사항을 갖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뒤통수를 보통 후두엽이라 그러고요. 뒤통수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옆통수 있는 것을 척두엽. 앞쪽에 있는 대뇌 피질, 겉껍질이죠. 전두엽.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두정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후두엽은 시각. 시각이니까 결국은 어떤 물체를 보면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으로 들어와서 저 끝에 뇌 뒤까지 신경이 전달되어서 여기서 시각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척두엽은 주로 이 척두엽 쪽 안쪽에 편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정을 담당, 즉 변형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담당하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이나 언어 부분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은 통찰력, 즉 전두엽이라는 것은 뭔가 의사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두정엽은 운동이나 움직이고 감각 이런 부분들에 두정엽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뇌 발달이 처음부터 동시에 어릴 때부터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3세부터 이제 후두엽이 발달해서 쭉 나이가 지나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발달하게 되는데 앞쪽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가 보통 청소년기에 발달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13세에서 17세 사이에 이 전두엽의 한 85%가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 13세에서 17세, 즉 따지고 보면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한 1, 2학년 것까지 이 시기에 이 전두엽을 활성화를 잘 시키지 못하면 전두엽은 20대가 되고 난 뒤에는 잘 발달이 안 되니까 의사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통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25세까지 거의 뭐 90% 이상이 성장한다니까 25세 되기 전까지 전두엽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 그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현장 연구를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후두엽, 전두엽 관계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안 이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원주민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호랑이가 안 살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자랑 이제 어울려 있던 원주민이 어느 날 시베리아에 놀러를 왔어요. 그럼 길을 가다가 시베리아의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후두엽이 먼저 신호가 오겠죠. 망막을 통해서 후두엽이 신호가 오고 시각이 발달합니다. 후두엽의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는 동물 같으면 바로 뭐 도망을 갔겠지나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보면 척두엽으로 넘어가서 척두엽에서 내가 이거 본 적 있나 없나 기억을 담당하다 보니까 본 적 있나 없나 따져볼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전두엽으로 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덩치가 크다, 발톱이 있다, 무시무하게 생겼다, 표본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몸으로 야 운동 도망가야 돼 두정엽을 해서 모든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겨우 살아서 길을 가다가 두 번째 또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럼 다시 또 후두엽 신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척두엽. 이거 본 적 있어.
그 다음에 어디로 합니까?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바로 두정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하게 되면요.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 부분만 뇌를 쓰니까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됩니다. 사실 영재 교육을 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전두엽 부분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뭘 하는 것은 주로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을 활성화시키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많이 문제집을 통해서 푼다. 그러면 문제를 본다. 내가 이거 풀어본 적 있다? 풀고. 풀어본 적 없다? 못 풀어요. 그건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이라는 것은 보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말 수많은 정보를부터 조합하고 추출해서 그 판단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의 역할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주의 연구를 해야 되느냐, 얼마나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을 썼냐가 아니라 얼마나 전두엽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되게끔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두엽이라는 것이 언제 길러지느냐, 13살 이후부터 17세, 이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90%, 뭐 85%란 말도 있는데 90%에 육박할 정도로 전두엽이 발달하게 됩니다. 즉, 청소년기에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활동을 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더 힘들고요. 또 25세가 되면 거의 다 발달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뭐 일단은 뭐 열심히 암기를 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뭘 해보자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돼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 군대 가 있는 동안에는 전두엽을 사실 잘 쓰지 않잖아요. 군대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즉 자기가 판단해서 하면 안 되고 그냥 룰에 따라서 정해진 규범에 따라서 뭘 하도록 돼 있잖아요. 결국 전두엽을 쓰기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군대 갔다 나오면 갑자기 뭐 머리 회전이 잘 안 된다 이런 이런 게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이 전두엽 부분을 청소년기에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재 교육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뇌를 조금 더 이해해 보면 영재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뇌라는 것은 이런 신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결국 뇌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저희들이 신경 가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어떤 기억을 했어요? 어떤 걸 사물을 봤어요? 한 이틀 지나고 나면 그게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보면 아 이거 그때 그거였구나. 우리가 암기할 때 한 번 보고 또 며칠 뒤에 또 보면 그게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한 번 보고 지나간 거 두 번 다시 안 보면 기억이 남질 않아요. 이렇게 잘라져서 없어지는 것을 가지치기라 그러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볼 때 이거를 장기 증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 연결이 강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는 것은 모든 기억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는 것, 이게 지우개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한 개라 그러면 대략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100조 개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이 100조 개가 가득 차는 정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데 그때가 언제냐? 7살 때까지래요. 그러니까 4살 때 되면 벌써 3세, 4세 때 이미 대부분 눈을 통해서 모든 신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7살 때가 되면 더 이상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필요한 걸 잘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12살 때 뭐 있는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다. 당연히 그건 잘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엄청난 큰 일이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기억에 결합이 되어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 장기 증강인 거예요.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장기 증강시키는 반복 학습하거나 그때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이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신경 가소성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물이나 뭐 불수의거리나 그러나 내 의지대가 아니라 그냥 작용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냐? 잠을 잘 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잠을 잘 때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 과목 같은 거를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는 이유가 알아서 자기들이 가지치기하고 증강하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엉키고 설켜가지고 밤새워 공부해서 시험 보러 가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경가소성 부분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뇌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지고, 우리가 영재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청소년기에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데서 암기만을 시킨다면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한 번에 한 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뇌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진행할 때 한 번에 한 가지씩, 예를 들면 뭐 내가 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다른 일을 뭐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국어 공부했다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수학했다가 쉬는 시간 없이 영어 공부한다. 이러면 내가 잘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신경 회로들이, 학습 회로들이. 결국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청소년기에 왜 중독에 빠지게 되느냐? 자기에게 제어가 잘 안 돼요. 이런 뇌적인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뇌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현장 연구할 때도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뇌 상태를 잘 이해해서 그에 적합한 학습 활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뭐 한 10살쯤 되는 아이에게 뭔가 의사결정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수업 활동한다. 그 학생한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반성문을 쓰라 그럴 때 중학생까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보통 아이들은 이런 신경가소성 원리에 따라서 또 전두엽이 활성화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거의 다 이런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어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반성문을 쓰더라도 자기 잘못을 명확하게 알고 쓰게 되는데, 초등학생한테 반성문 쓰라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는 반성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록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써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또 반성문 쓰라 그러면 애가 반성한다고 글을 쓰겠으나 그것은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흉내내기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좀 신경을 쓰고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두엽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 성인들, 예를 들면 대학생 이상쯤 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 벌써 머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정해진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 부분이 조금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맨 밑에 있는 긍정정보 처리에 관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부정적인 것하고 긍정적인 것이 동시에 발생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게 긍정정보 처리하는 영역이 높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초등학생이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다가 뭐 벽에 부딪혀서 사고 났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처음 그랬느냐? 안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한 번은 아빠 몰래 차를 시동을 걸어봤을 거예요. 키를 가지고. 그럼 부흥해서 부모가 나와서 야단 쳤겠죠. 그럼 얘한테는 두 가지 신호가 남는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좋았던 쾌감, 즉, 야, 내가 운전해봤다 이거하고, 부정적인 것은 야단 맞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더 크다는 것은 어? 내가 차를 몰았을 때 쾌감이 더 크구나. 야단 맞은 것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작은 부정적인 건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봤던 차를 몰았다가 남으니까 계속 나쁜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뭔가 한번 잘못한 거를 그때 확실하게 고치지 못하면 어른의 관여로 고치지 못하면, 왜 자기 제어가 안 되니까 반드시 어른이 관여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할 때만 이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네가 알아서 하겠지. 자, 네가 반성문 쓰고 네가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학생들의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현장 연구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현장 연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구는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연구가 결합된 겁니다. 그냥 연구랑 좀 다르죠. 즉, 우리 교사들이 하는 현장 연구라는 의미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주로 이런 교사들의 업무 수행 과정은 무슨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학생들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특히 저희들이 이제 영재교육이니까 그 영재교육을 진행하는 데서 교육 과정상의 문제라든가 교수 학습 개선 목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는 과정을 현장 연구라고 우리가 좁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연수 들으신 분들도 결국은 영재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재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연구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현장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의 특성은 연구를 일단 일선 교사가 주도한다. 즉 대학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직접 투입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적 상황 속에서 실천적, 즉 문헌이나 또는 뭐 인터뷰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맞닥뜨리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 특히 연구 능력이라든가 학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연구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적용하므로 일반화는 뭐 물론 잘 되면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그 학교가 처한 상황, 현장에 맞게끔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보다는 그 학교에 맞는 것이 더 크다. 똑같은 조건이 가졌을 때만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연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 교육 연구의 전문성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니까 결국은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냥 뭐, 생물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내용학적인 게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대상 학생이 영재 학생이기 때문에 영재 학생에 대한 심리학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고, 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즉 교육학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호작용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과 수업 내용에 대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현장 교육 연구, 즉 현장 연구라는 것 자체가 내용학도 잘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교육학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복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장 연구를 하고자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 모든 것에 통달할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이런 내용들에서 조금씩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데, 현장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일단 개선을 위한 건 목적이죠. 앞으로 더 나은 영재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또 그것을 분석해야 되고, 또 학생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이론적인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인 어떤 증거,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거나, 그 다음에 이게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실천 모형을 만들고 또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현장 연구자가 가져야 될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 연구의 성격은 무엇이냐라는 점입니다. 현장 연구는 일단 학교의 변화와 교사의 변화와 학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구는 무슨 이론의 개발, 이론의 변화, 우리가 보통 학술적인 연구처럼 어떤 실험, 실험 기구, 이게 아니라 학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교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육의 3주체인 학교, 교사, 학생의 변화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게 필요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현장 연구를 통해서 이런 대상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장을 어떻게 좋게 바꿀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연구는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현장 연구를 범위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굉장히 학교 단위로 큰 범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에게 맞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교사 자신의 어떤 변화를 닮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의 범위를 크게 미시과정, 가시과정, 거시과정, 작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미시과정은 주로 학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핵심인 교수학습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태도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적용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아보는 미시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어떤 변화, 즉 미시과정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수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을 가시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를 벗어나서 학교 범위, 교육 정책, 행정적인 변화, 사회문화적인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시과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 연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미시과정을 할 것인지, 가시과정을 할 것인지, 거시과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범위를 정해서 그에 맞는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다 보니까 현장 연구의 대상도 명확해집니다. 일단 학문적으로 보면 수학, 과학, 영어, 사회, 전공, 교양, 교과목이 될 것이고, 특히 영재교육 관련된 교과목이 될 것이고, 대상을 따진다면 역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교사 대상이냐, 영재학생 대상이냐, 행정가 대상이냐,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식이냐, 탐구냐, 태도냐, 융합적이냐, 뭐 기타 등등. 기능적으로 본다면은 교육과정이냐, 평가냐, 학습이냐, 수업이냐, 자료냐, 시설이냐, 교사교육이냐, 행정적인 문제냐. 방법적으로 보면 조사연구, 관찰연구, 실험연구, 종합연구 등등 기존의 교육 관련된 연구의 영역과 거의 일치할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은 현장이기 때문에 좀 더 학생과 학교, 교사의 밀접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시 분량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다음을 이어가서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두 번째 차시에 해당하는 현장 연구의 수행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좀 쉬시고요. 저도 조금 물을 좀 마시고 갈게요. 현장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첫 번째 주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 주제를 설정할 때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영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역시 아까 거시, 가시, 미시처럼 학생이냐, 교사냐, 학교냐, 영역은 정규교육 과정에서 볼 것이냐, 비교과 교육 과정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지원 체계를 볼 것이냐, 주제는 이렇게 가겠죠. 어떤 영역을 이용해서 어떤 대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어떤 영역을 개선해서 어떤 대상을 향상시킬 것이냐. 보통 이렇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비교과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학생의 뭐 과제 집착력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주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즉 현장 연구는 대상과 영역을 명확하게 제시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해져야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컨텐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영역과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 주제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간혹가다 현장 연구를 보면요, 제목 자체가 되게 추상적입니다. 중학교 영재 학생을 위한 교육 방안. 이거는 영역은 중학생이 명확해졌어요. 대상이 명확했죠, 중학생. 도대체 영역이 뭐지? 교육 방법, 교육 항상? 뭐 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영재 학생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뭐 이렇게 명확하게 영역을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대상은 중학교 2학년을 한다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연구로서 현장 연구로서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 얘기가 나온 김에 주제를 좀 따라가 보면 이런 겁니다. 과목일 수도 있고요. 연구활동일 수도 있고요. 교사학습 방법 개선일 수도 있고요. 평가 개선. 이건 뭐 어차피 정규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되겠죠. 비교과 교육 과정 같으면 뭐 창의적 참여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기타. 우리가 뭐 생기부에 작성되는 그 다양한 것들이 현장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도 마찬가지죠. 영재교육도 영재교육 과목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연구활동,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개선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영재교육에 따라서도 다양한 정규교과가 있을 것이고 진로활동, 봉사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체계에 관해서도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원체계라 그러면 어떤 게 있는가? 뭐 시설에 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또는 뭐 전문가 섭외, 대학과 관계된 거. 그 다음에 학습센터와 관련되어서 또 교수센터. 이제 이거는 꼭 현장 연구가 학생들만 대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를 대상하면 가시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을 대상하면 저기 거시과정이고 학교나 정책, 그 다음에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가시과정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 미시과정이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센터 같은 거는 이제 지원하는 부분, 어떤 제도적인 측면, 무슨 학생 탐구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주제를 정하고 나면 이제 연구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게 되죠. 그럼 연구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뭘 물어보고 그 설문을 해서 알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설문조사는요, 주로 상관연구, 즉 그 두 개가 관련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뭔가 실험 설계를 통해서 처치하고 처치하지 않은 것을 비교한다 하지만은 조사연구는 주로 인식조사라든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만족도나 성과라면 독립변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활동이 어떻게 했느냐, 수업이 어땠느냐, 그것에서 만족도를 나타내라. 그러면 결과값은 종속변인, 만족도 성과가 될 것이고 변수는 사실은 활동이나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체험활동은 교육의 만족도가 어떠냐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이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조사 연구입니다. 근데 이게 행단적 연구가 있고 종단적 연구가 있는데 행단은 그냥 뭡니까? 어떤 한 해에 1, 2, 3, 4를 다 물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영재교육을 받는 뭐 기초반, 심화반을 전체 다 물어보는 거. 이게 행단이고 종단은 뭡니까? 그 학생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3학년 때 어땠고 4학년 때 어땠고 5학년 때 어땠고 중학교 1학년 때 어땠고 이런 것이 종단 연구라서 사실 종단 조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재교육 정책을 세울 때 이런 종단 연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요즘 이제 개인정보 처리 관계된 법이 만들어져서 개인정보를 이어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영재교육 어떤 큰 굵직한 사이트를 만들고 그게 학생들 담으려고 해도 그런 정보를 계속 누적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래서 종단 연구가 사실 좀 어렵고 보통은 행단적인 조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똑같은 조사 연구를 하는데 그런 설문을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하고 영재교육 받는 아이들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문을 하면 보통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제 기술 통계입니다. 기술 통계라는 것은 몇 프로 답을 했느냐, 뭐 몇 프로 긍정적으로 답을 했냐, 몇 프로가 부정적으로 답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5점 만점 척도를 하게 되면 뭐 4.3이다, 뭐 3.5다 이런 것들이 조사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이런 기술 통계 방법을 통해서 분석도 역시 뭐 평균값을 구한다든가 뭐 편차를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 연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나 또는 면담조사도 하거든요. 그 면담조사를 하거든 설문조사를 하거든 보통은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면담조사를 통해서 그런 설문의 결과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 이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과관계를 알아본 게 아니고 상관관계를 알아본 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느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따라서 경향성에 대해서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설문을 했는데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설문을 통했더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학습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영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영향이 높아진다라고는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실험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험 연구는 무엇이냐? 실험 연구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라는 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독립변인, 종속변인, 함수관계를 만들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 대상이 있고 실험 대상이 없는 데를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이라는 것은 내가 처치하고자 하는 어떤 수업 내용이나 수업 활동이 전혀 투여되지 않는 집단. 실험 집단은 내가 새롭게 개발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들이 들어간 집단, 이 두 개 집단을 진행시키고 나서 두 개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즉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종속 변이는 결과값이잖아요. 종속 변이는 결과값이니까 결국 성취도가 높아졌느냐, 태도가 좋아졌느냐, 역량이 높아졌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처치를 해서 이 처치가 예를 들면 실험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걸 개발해서 투여를 했더니 높아졌다. 당연히 높아지는데 똑같은 내용을 실험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을 했을 때도 높아지는지를 알아보려면 통계 집단에는 동일한 내용을 하지만 실험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 여기는 동일한 내용을 하지만 실험 내용을 갖고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변이는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법이라든가 뭐 체험활동이라든가 무슨 어떤 연구활동이라든가 뭐 중고등학생 같으면 과제연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투여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두 개 집단에 한 집단은 투여, 한 집단은 일반적인 방법을 했을 때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쪽이 더 나아졌다. 그래서 통계 집단과 실험 집단이 나오는 게 되고 이런 검정은 그냥 단순한 기술 통계, 몇 퍼센트가 좋아졌다, 평균이 얼마가 높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통계 검정이라는 방법을 통하고 또 요소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공백량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이 어, 도입되게 됩니다. 즉 통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는 이제 기술 통계라는 것은 단순히 개수를 세고 뭐 평점을 매기는 정도였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통계 이론에 따라서 통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실험 연구는 통계 기법을 잘 모르면 하기 어렵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조사 연구일 수는 있지만 조사 연구는 그럴 경향성이 높다는 걸 알아보는 정도라서 사실은 조사 연구를 끝나고 나서 그 경향성이 높은 두 개를 변이로 잡고서 그 변인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로 이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장 연구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했다. 그것이 과연 이 학생들에게 성취도나 흥미나 여러 가지에게 변화가 있다를 알아보려면 반드시 실험 연구 형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계 집단,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는 통계 집단, 그리고 뭔가를 새로운 기법을 처치하는 실험 집단, 이렇게 두 개를 두고서 진행하면 명확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같던 조사 연구에서도 통계 집단하고 실험 집단을 둘 수는 있지만 보통 조사 연구는 하나의 집단에게 하고서 사전에 이때 어떻게 했는데 이걸 처치했더니 사후에 어떻게 했다. 이 두 개를 비교하지만 이 실험 연구는 통계 집단과 실험 집단 양쪽 다 사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전 조사를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가 동질 집단임을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두 개를 검사를 해서 새롭게 처치된 실험 집단이 뭔가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에서 실험 연구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통계 방법을 학습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 이론에 대한 선생님들의 학습이 좀 더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연구는 뭐냐면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게 이제 현장 연구에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안입니다. 이건 이제 통계라기보다는 이건 주로 개선 방안 도출, 시사점에 대한 것이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어려움, 학생의 어려움, 교사의 어려움을 상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진단 및 처치를 해보고 운영 방안이고 관찰하고 검토해서 뭐가 장단점인지 대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가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현장 연구가 되겠죠. 근데 이 현장 연구에서 사례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확실성을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제 현장 연구에서 뭔가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알아보는 방법은 주로 실험 연구를 하고요. 단순하게 어떤 처치를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이런 방법이 좋아요, 저런 방법이 좋아요 정도로 한다면은 사례 연구 방법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는 뭔가 개선 방안 도출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뭔가 어떤 수업을 개발했을 때 그 수업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알아보는 것은 실험 연구에서 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연구라는 게 있어요. 종합연구라는 것은 현장에 투여하긴 하는데 이 학생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더 큰
큰 폭의 연구 주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뭔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알려고 그러면 한 집단을 해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큰 거에 대한 가치 판단할 때는 평가 연구.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 쉬웠다? 이거는 수능을 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뭔가의 수치를 갖고 비교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평가 연구입니다. 한 학교의 한 집단을 통해서 알아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대상자가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평가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연구도 일종의 현장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영재 학급이 있고 영재 교육원이 있는데 그 영재 교육원의 역사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발달해 왔고 우리가 학생한테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왔다. 이런 것도 하나의 현장 연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상이 학생이 아닐 뿐이지 학생에 투여되었던 교육의 결과물을 주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메타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 분석은 대상이 되는 한 연구 여러 자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10년도 뭐 영재 학습 활동 결과, 뭐 학습 뭐 일지,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표. 그러니까 1년치 영재 교육 시간표. 뭐 그 다음에 2011년도 거, 12년도, 13년도 이게 쫙 모아서 어떤 그 편균과 편차를 모았고 그 변인들의 차이를 추정하는 연구를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관점을 보죠. 예를 들면 시간, 뭐 몇 년도에는 몇 시간짜리를 많이 했는데 어떤 시간은 1시간짜리가 많았다. 또 어떤 데는 투여된 교사가 몇 명 있는데 여기는 교사가 시간마다 투여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은 사실 설계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보는 것보다는 먼저 데이터를 보고서 이런 걸 관점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게 연구 설계도 어렵고 진행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큰 정책의 방향을 세울 때는 메타 분석이라든가 역사 연구라든가 평가 연구를 하는 이런 종합 연구가 되겠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개개인이 하는 것은 주로 사례 연구라든가 앞에서 얘기했던 실험 연구를 위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장 연구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현장 연구 진행 과정을 보시면 일단 연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연구를 준비할 때는 연구 주제도 선정해야 되고 문제도 진술해야 되고 선행 연구도 분석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런 연구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실험 연구를 할 것인가, 조사 연구를 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설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변화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주로 측정 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뭐 검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연구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준비가 끝나고 나면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뭐 처치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겠죠. 그 모아진 자료들을 기술 통계를 할 것인가, 추론 통계를 할 것인가. 이 추론 통계들이 이제 우리가 뭐 말하는 무슨 검정을 하기죠. 뭐 T 검정, 카이 검정, 통계 기법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전 검사, 수업, 사후 검사라고 하는 보통 흔한 방법입니다. 사전에 검사하고 수업하고 사후에 검사해서 사전과 사후에 어떤 변화량을 보는데 이 변화량만 봐갖고는 어떤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 그때 학생 면담을 통해서 이런 검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 검사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연구 수행 과정이고요. 이렇게 연구 수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를 이제 분석해야죠.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게끔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기술 통계나 추론 통계를 통해서 알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물론 이제 현장 연구는 주로 보고서를 씁니다만 논문 형태로 어떻게 쓸지야 될지 이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일단 제목은 당연히 연구자가 되겠죠. 연구의 필요성도 씁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연구 목적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드러나야 됩니다. 이론적 배경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있고 연구 방법엔 연구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얼마 드는가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경우는 비용이 있고요. 돈을 받지 않을 때도 어느 정도 예산은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구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 이론적 배경에 썼던 거 연구 방법에 참고했던 문헌들을 쓰고요. 블록은 뭐 앞으로 사용할 설문지가 있으면 쓰고 또 연구비를 쓰는 데서 연구비에 뭐 사용되는 물건들을 좀 구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작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고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할 때 이 주장에 관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주장이라고 하는 방식은 크게 논리성을 떼어야 된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근거들로 제시되는 것이 주로 어떤 법칙에 준해서 설명이 된다거나 물론 사실이 있어야겠죠. 어떤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이라든가 또는 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굉장히 많은 앞에 A, B, C, D를 바탕으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19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21세기 되기 전까지 또는 21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졌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잘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겨워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연구도 그렇고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요즘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을 야단친다 그럴 때 자, 너가 뭘 잘못했는지 일일이 써봐라. 그리고 있었던 사례들 써봐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사실 쓰고 뭐 쓰고 하다 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네가 뭘 잘못되었다. 그것에 준해서 뭘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서 뭔가를 뽑아내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즉 사실도 있고 원리도 있고 예들도 있고 이 속에서 공통점을 뽑아내라. 요거 잘 못합니다. 학생들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널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애들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하는 방법이 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주장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주장이 맨 뒤에 나왔죠. 여기 이제 툴민이 제시했던 방법인데 1960년대에 나온 방법입니다. 요거는 최근 21세기가 되면서 도입됐던 방식,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게 오늘날 더 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핵심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넌 이래야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거는 아까 여기도 있었어요. 설명 원리가 있었죠. 그리고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대신에 순서가 좀 다를 겁니다. 주장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예를 들면 학생이 뭘 잘못했다. 너 잘못했어. 그 잘못한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잘못한 예들을 듭니다. 그리고 끝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면 오레오입니다. 오레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있는데 이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요즘 아이들하고 어떤 주장에 관한 어떤 이런 연구에 관한 거를 얘기하거나 할 때도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 방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학생을 야단치거나 학생을 칭찬할 때도 막 사실 갖고 네가 이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너무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넌 참 잘했어 이유를 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요즘 교육을 전달하는 방법도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윤리에 관한 얘기를 갈 텐데요. 왜 이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냐면은, 사실은 이 연구윤리는 현장 연구에서 가장 지켜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구윤리는 크게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가 있습니다. 위조는 데이터를 고치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하고 뭐 수업을 했는데 만족도 조사했는데 만족도가 안 좋아요. 근데 요것만 이 점수만 높으면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없는 게, 약간 위조는 없는 거 만드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변조가 그거예요. 고치는 거. 고치는 게 변조고요. 위조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학생들 만족도가 필요하다. 그럼 자기가 가짜로 지어내는 게 이게 위조고요. 변조는 그러니까 약간 고치는 거고요. 표준은 내가 안 했는데 어떤 논문에 보니까 그 유사한 걸 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고 만족도가 높다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고,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참여를 안 했는데 참여했다고 우겨서,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연구 윤리에 해당하는 거고, 현장 연구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연구학교가 되었는데 연구학교가 되면 이제 점수를 받잖아요. 또 그 점수를 나눠 가집니다. 근데 그 점수 나눠 가질 때 실제로 한 사람이 많이 가져야 되는데 성질이 나쁜 사람이 나는 이게 더 필요하니까 이 점수 줄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절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려 그러면 교육학술정보원 여기 가면 KCI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현장 연구를 통해서, 물론 이거는 학술 연구 논문들만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현장 연구들을 대학원 다니면서 하게 되면 뭐 지도 교수님하고 함께 해서 논문을 많이 내잖아요. 논문을 투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내용들을 여기서 찾아냅니다. 물론 이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문장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참조하고 뺐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도 보면 중간에 뭐 5글자 이상, 뭐 5단어 이상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서 그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뺐겠느냐 안 뺐겠느냐 이렇게 표절 부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현장 연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제시가 돼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학생을 성장시켜서 그 변화를 기록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교사 전문성이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학교가 발전하는 이런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영재교육 향상을 위한 연구 이런 거 안 됩니다. 아까 구체적이어야 됐죠. 대상, 타겟, 즉 대상이 구체적이 되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영자급 뭐 이렇게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키우겠다. 뭐 학습 능력을 키우겠다. 자기 주도 능력을 키우겠다. 무슨 과제 집착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현장 연구가 되어야만 이것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2차 시 분량이 지났는데요. 제가 준비한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재 연구의 동향인데요. 양은 많지만 뭐 동향에 대해서는 짧게 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예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영재 연구의 동향을 보시면 주로 이런 동향은 이런 학술지를 찾아보면요 다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뒤져보면 뭐 우리가 이제 캐리스에서 만든 뭐 ris.kr이라는 데가 있어요. riss.kr. 이런 데 가보시면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이런 논문들이 뭐냐면 종합적으로 그동안 영재교육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는가, 그러니까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는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걸 사용한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영재교육에서 스팀 연구는 어느 정도 했지? 이걸 찾아보면 이 논문이 있어요. ris.kr, riss.kr 가서 찾으시면 이런 논문들의 뭐 논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뭐 거기 보면 이제 앞에 머리말 부분, 즉 요약된 부분이 있어요. 초록 부분, 초록이라고 그러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되고요. 학술지는 역시 이것도 학술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글 같은 데 가서 이 제목을 치시면 요즘 구글도 이런 논문 검색을 자체적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다 보여줍니다. 학술지도 역시 리스트.kr 가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뭐 영재교육 학회지, 뭐 영재교육 연구, 영양분석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요즘은 이런 연구를 많이 안 합니다. 워낙 연구가 다양하니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들이 대상을 누굴 대상으로 분류를 어떻게 하고 연구 주제는 뭐였고 연구 방법 뭐였고 이러한 것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술지가 초중등하고 기타가 많구나, 대학생 별로 없구나, 학부모 대상도 별로 없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를 보면 수학과학이 제일 많죠. 우리나라 자체가 영재교육이 수학과학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뭐 소외라든가 미성치는 좀 적고 언어도 적구나.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연도별로 보면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에 관련된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보면 연구 방법을 보면 실험, 조사 있는데 아무래도 질적인 연구, 문헌적인 연구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팀 교육을, 를 얼마나 하느냐인데 이것도 영역을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조사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게 했더니 뭐 2011년, 2012년, 13년, 14년, 15년 동안 학위는 어떤 논문이 나와 있고 학술지는 몇 편이 있고, 그래서 대상을 누구라는 게 제일 많냐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초등 영재가 제일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7.9%. 아무래도 초등 교사들이 영재 교육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우스개 얘기로 그런 얘기하죠. 초등학생은 다 영재인 줄 알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일수록 영재 수가 줄어든다.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보면 연구 주제가 뭐냐라고 보면 여기 보면 51%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에 관한 게 제일 많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이거는 이제 연구 자체가 어떤 연구를 많이 하냐를 보면 제일 많은 걸 보면 이쪽에 다 몰려 있죠. 개발과 실험이 많구나. 결국 실험 연구라는 것은 아까 통계 집단과 실험 집단을 두고서 처치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게 현장 연구적인 성격이 강하죠. 어떤 두 학급을 두고서 한 학급에는 기존 방식으로, 한 학급은 새로운 방식으로 두 개 비교해가지고 어떤 교수법이 더 좋더라. 이런 거 있고, 개발 연구는 새로운 걸 개발했을 때 하는 방법이죠. 실증 연구 이런 거는 이제 인터뷰나 면담을 통해서 계속해야 되니까 어렵고요. 조사도 마찬가지고, 문헌 연구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학교 현장에서 하는 현장 연구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영재교육 관련된 연구가 주로 교수님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현장 교사들과 함께하는 연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개발이나 실험 쪽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동향을 분석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까지 했고 연구 방법으로 뭐 조사 연구, 사례 연구, 뭐 실험 연구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동향 분석을 두고서 이게 과학이냐 수학이냐 스팀이니까 뭐 국어냐 실과냐 뭐 스팀이 여러 개가 있냐 어쩌냐 이런 것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뭐 주제별로 봐서는 이것만 볼게요.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은가 봤더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하는가. 이게 결국은 현장 연구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그 개발했을 때 효과가 어떠냐 이런 쪽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어떤 수업 형태가 많냐. 스팀 형태가 더 많더라. 그러니까 스팀에서 보면 뭐 주제 중심되고 프로젝트인데 이쪽이 좀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효과를 보면 창의성이나 인지적, 정의적과 골고루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연구를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시로 진행되는지 한번 이제 알펴보면 이제 제가 실제 사례입니다. 현장 연구한 거. 물론 이거는 이제 제 대학원생이 한 건데 이 연구는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카드라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그것을 연상하면서 그 연상한 거를 학생들끼리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냐 하면은 주로 물론 선생님들 지금 이 내용이 읽고 싶으시면 어떻게 영상을 정지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읽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미지 카드를 사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런 내용 봐봤자 뭐 특히 안 되고요. 이미지 카드라는 걸 이용해서 베른의 주제, 베른의 원리, 공명의 원리, 사이펀의 원리, 산화한의 원리, 스피치의 성질 원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면 뭐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으나 카드를 보여주고 그 카드에 대해서 뭔가 기록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탐색을 합니다. 네,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줍니다. 물론 이 카드를 줄 때 어떤 그림을 줄까 하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명화 카드를 썼어요. 시중에 파는 그림,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그림 있잖아요. 뭐 모네가 그린 그림, 뭐 고갱이 그린 그림, 그런 이미지 카드들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 카드를 주고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학생들이 쓴 글인데 이쪽 좀 많죠? 사실은 이제 같은 걸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찾지를 못했고요. 학생들이 수업하기 전에 쓴 거하고 수업하고 난 뒤에 쓴 게 이렇게 일단 글이 많아집니다.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 카드를 통해서 서로 토의하고 토론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이 얘기 있어요. 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 만들고 설명하고 한 걸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하는 단계까지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제 이 카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게 한 다음에 뭔가 실험을 통해서 애들끼리 활동을 한 다음에 이 카드를 새로 쓰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그런 그림의 명화를 보고서도 그거와 관련되어서 자꾸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 검사지에 쓰는 것들을 썼더니 뭐 여기 보면 별표 있는 것들이 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끼리 의사소통을 넓히니까 정말 수업이 효과가 있더라. 특히 의사소통 능력에 효과가 있더라. 물론 이거는 의사소통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업을 구성한 거예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연구자가 의사소통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 카드 그림을 보고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줬더니 역시 의도한 대로 높아지더라.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연습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무도 안 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 카드를 썸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런 것들이 현장 연구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 강의가 3시간짜리이기 때문에 75분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한 15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힘드시면 잠시 영상을 멈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제가 단독으로 한 건데 이것도 물론 이제 제가 그 대학원생들하고 여러 번 하다가 대학원생들이 중간에 이제 못하겠다, 나빠지거나 또는 다른 연구 주제를 바꿨을 때 저는 이제 이런 학생들의 활동 중에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런 지적인 부분이라든가 태도 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게 이제 영재교육이다 보니까 한 시간 하지 않고 여러 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시간 이상 이제 수업이 구성이 될 때, 물론 이 수업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지도 학생, 중학교 영재원에 있는 교사를 통해서 수업을 지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이야기 만들고 발표하는 순수하게 학생들이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읽기 자료를 주고 읽은 다음에 이야기를 분석하는 건지 이야기 내용을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니네끼리 이것과 관련된 일상생활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만든 다음에 그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물론 그거 들려줄 때 그냥 그림 들려주면 이상하니까 큰 전지나 뭐 반전지에다가 그런 이야기 자체를 대화체로 쓰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쉽게 만들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쉽게 대화체 이야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발표하게 하는데 물론 이런 거 발표할 때 원칙을 좀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그냥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끼리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교사도 그 이야기 만든 속에 오류가 있냐 없냐인데 이거 자체가 목표 자체가 그 과학 개념에 관한 이야기, 그 과학 개념이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제 잠시 얼굴을 치우겠습니다. 학생들이 한 건데요. 사과야, 너는 어디서 왔니? 충격의 후예. 물론 이제 이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열어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려고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에 좀 국한을 시켜주면 확실히 과학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영상을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는 중력낙하에 관한 거죠. 자유낙하죠. 그래서 이 사과를 네가 떴느냐 아니다. 그래서 중력, 이게 중학교 1학년 대상이다 보니까 중력이 어떤 거다.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를 쓴 거고요. 충격의 후에는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충돌량, 운동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이렇게 대화체 형태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수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고민이 되겠죠.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 물론 이야기 만드는 과정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이거를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먼저 뭐, 그 국어 시간에 희곡 쓰듯이 기승전결 뭐 갈등 상황을 만들어라 뭐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 논문 아까 다시 한번 영상 돌아가시면 있죠.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런 수업, 스토리를 만들고 발표하는 수업을 해봤더니 어떻더냐?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태도, 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가는 거예요. 과학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부터 시작해서 과학이 재밌다, 재미없다, 나는 앞으로 과학자가 될 거야, 과학자가 안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면 과학적 태도는 과학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품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호기심, 개방성, 비판성, 협동성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별표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한 집단에 대해서 뭐라고 사실은 인과관계를 알고자 하려면 두 팀이 해야 되는데 경향성 정도를 좀 알아본 거라 볼 수 있죠. 물론 통계검증 자체가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이지만 사실 이 수업을 이제 제가 대학원생 시켜서 했을 때 어떤 반에서 이걸 하니까 다른 반에서 우리는 왜 저런 수업을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사실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두고 실험 하기가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설문조사라든가 아까 사례 연구 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새로운 교수법을 만들고 이거를 내 걸로 해서 내가 앞으로 강의도 하고 이런 걸로 수업을 발견하겠다 싶으시면 실험 연구를 해서 명확하게 통제 집단, 실험 집단 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이제 어떤 지도 교수님의 도움도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성교육 관련된 이것도 이제 제가 했던 걸 많이 씁니다. 사실은 논문 뭐 표절한다 그럴까봐 제가 썼던 논문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인성교육이 초등학생에게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리스전 케알 가서 찾아보시면 이 논문들의 내용들이 다 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인성교육을 했더니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인성교육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장 연구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신 거니까 수업을 6시간 정도 뭐 정지, 약속, 용서, 책임감, 배려, 소유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애들이 또 재미없어 할까봐 영상을 가지고 이런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도덕관계 활동지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던 거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리스트.kr 가서 논문을 찾아보시거나 인터넷 구글에서 이 논문 제목을 쳐보시면 아마 다운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결과가 뭐 보시면 사실 통계적으로 별로 의미가 사실은 없었어요. 물론 여기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안 해요. 요 0.05니까 0.01 이건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렇네요. 영재 학생들의 도움이 된다고 나오네요. 근데 이제 성별로 따른 건 차이가 없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게 옛날에 쓴 거다 보니까 지금 되게 오래된 논문이죠. 옛날에 그쵸. 2014년에 쓴 논문이니까 여기 제가 통계 표시를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0.05 0.05보다 낮으면 유의수는 5%에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업이 의미가 있었다. 학생들에게 도덕적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남녀끼리 따져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인성교육은 남녀 분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논문은 학습 부진하고 영재 학생을 같이 해서 수업을 하면 어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논문을 찾아보시면 근데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있는 곳이 시골 학교이다 보니까 영재 교육을 해도 몇 명이 안 되고 또 여기서는 또 협력 학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와 좀 학습이 부진하는 아이들을 붙여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영재 교육의 한 분야다라고 해서 진행을 해서 실제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서로 친해져야 되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서로의 관계를 좀 더 깨기 위한 뭐 관계를 돈독하게 그러니까 서먹서먹을 깨기 위한 이런 걸 했고 2일 1조를 하는데 한 명은 영재교육 받는 학생, 한 명은 영재교육 받지 않고 학교에서 좀 수업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데리고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그래서 에어로켓, 물로켓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에어로켓은 이제 공기 펌프라니까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고 물로켓은 좀 오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대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수업 장면이 이래요. 그래서 애들끼리 모여서 이제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섬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학년도 약간 섞여 있어요. 2개 학년 이상 섞여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야기도 해보고 수업도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숫자가 워낙 작다 보니까 통계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사가 뭐 기분해보고 물어보고 어떠냐,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어떤 게 인상적이냐, 저 밑줄 쳐놨죠. F가 여자이고 친하지도 않고 처음에 별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 H가 생각 이상으로 잘 도와주고 마음이 잘 맞아서 열심히 하게 됐고 하면서 기분도 좋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약간 공부 못하는 학생을 약간 무시할 때도 있고 그 학생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아무리 성적이 나쁘고 공부를 잘 못해도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얘기가 밑에 나옵니다. 저는 공부 못하는 친구는 다른 것도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는 부분이 그 친구에게도 있고 그런 것은 나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 몇 명 안 되는 대상으로 즉 통계적인 처리가 불가할 정도로 보통 우리가 통계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30명 이상이 돼야 된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집단 내에서 30명 정도만 뽑아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모집단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모수 통계라 그래요. 근데 30명이 못 되고 대략 한 18명, 8명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뽑아내서 통계 처리하면 비모수 통계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통계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윌콕슨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히트니 그런 통계 방법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경향성 순서를 알아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건 이제 질적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 면담을 통해서 그런 면담의 결과를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제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또 다른 얘기를 살펴보면 잠시 치우고요. 그럼 학생 C는 영재 시간 말고도 다른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도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생각이 있나요? 지금보다 더 편하게 마음의 편견을 버리고 그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에어로켓은 선생님이 영어로 된 설명서하고 종류만 줘서 처음에는 엄청 당했거든요. 좀 파고들고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요즘에 문제 풀 때도 포기하지 않고 더 읽고 해결해 보려고 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일단 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아무리 학업 성취도가 낮아도 공부를 잘 못해도 그 학생마다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런 편견이 함께함으로써 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거는 내가 하기 어려워도 끝까지 파고들면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실은 인터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과학 활동을 통해서 실제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런 인터뷰에 어떤 점이 좋아지더라 나빠지더라 라는 부분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보면 학습 부재 학생들과의 협업이 영재 학생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이 결과는 결국 양쪽 다 효과가 있고 특히 영재 학생에게 훨씬 더 창의적 인성이 더 높아지더라 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처럼 제가 이제 크게 몇 가지 현장 연구를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건 이제 저희 GDO를 받으면서 진행했던 부분이라 연구적인 방법들이 있고 또 비교 대상도 있고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런 연구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만의 어떤 교수법을 만들어내고 그런 교수법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미지 카드 교수법을 만들고 나서 학생들하고 했더니 사실 여기 우리 조사 자체를 저희들이 어떤 걸 했냐면은 여기 나와지만 조사 자체를 우선 의사소통 능력 검사를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 친목 도모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애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고 또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집중적으로 어떤 데 집중하는 뭐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이런 학생들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 뭐 이렇게 뭐 인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어떻게 알아볼까? 이런 거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검사 도구들이 사실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검사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런 검사 도구들은 주로 이제 학위 논문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에 나오는 검사 도구는 자체 개발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이미 검증받은 것들을 한국어해서 한국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들 보시면 뒤에 각종 검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검사지를 보고서 현장 연구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연구가 사례 연구인지 아니면 실험 연구인지 아니면 조사 연구인지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 연구대에 심사를 가보면 제목 자체가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지 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타겟과 콘텐츠가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대상이 명확하면 무엇을 하겠다는지 무슨 능력을 키우겠다는 건지 뭐 그 학생의 변화를 얘기하겠다든지 명확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정책 과제처럼 두리뭉실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반드시 갈 때는 이 대상이 뭡니까? 이게 처치 대상이고요. 그럼 뭔가를 투여합니다. 뭔가를 투여해서 이 대상을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게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니까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뭐 과제 연구 활동을 시켰더니 창의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연구 주제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 연구대에 이런 심사를 가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목하고 본문 내용이 안 맞아요. 제목에 명확하게 그런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 보여드릴 거 볼게요. 이 제목을 보시면 보세요. 학습 부진 학생과의 협업이 영재 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것. 명확하잖아요. 뭐가? 부진 학생들과 협업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게 대상이고요. 또 제목 하나 볼까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도덕적 판단력에, 즉 X와 Y가 명확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가볼까요?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물리교사 학습 방법이 태도와 인식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타겟이 컨텐츠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현장 연구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정리해서 들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